아, 오늘 이제 주제를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제목으로 이제 이지머니에 중독된 경제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작년에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긴축 시작할 무렵 긴축을 이제 그러니까 시작할 무렵에 제가 했던 방송들을 보게 되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게 되면요.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를 거쳐서 부채 디플레이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했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한 5.25 정도 안팎까지 올리다 보면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고 그랬잖아요.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얘기의 연장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같은 이제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그 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판단을 잘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도 차이는 이제 크지요. 한국 경제가 더 취약하죠. 미국 경제보다도요. 이지머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머니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은 그 정상생활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이지머니라는 게 이게 몰핀이거든요. 몰핀이요. 값싼 돈이니까요. 여기에 중독된 경제들이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잠깐만 몰핀을 찾듯이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증세를 지금 이제 다시 보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 물가 지표만을 일단 소개를 한다면요.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를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 물가 그 수준들을 보게 되면요. 물가 상승률 수준들을 보게 되면은 이지머니와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별을 결심하라. 네? 이게 또 이제 이지머니의 유혹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인플레 잡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 물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이제 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뭐 발표되는 것 그 달, 그러니까 가장 최근 달에 대해서만 수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이제 주의를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구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는 이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보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PC가 이제 더 중심이 되고 있지만은 소비자 물가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 물가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물가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의 물가의 커다란 흐름을 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게 지금 21년 11월 달부터 지금 다 소개를 했어요. 21년 11월. 미국 연준이 지난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했듯이 미국의 물가 목표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을 기준으로 PCE라고 하죠. 그게 21년 3월 달 3월인가 4월 달부터인가 목표치를 벗어나지요. 3월 달부터죠. 3월 달부터요. 목표치를 벗어나지요. 벗어나는데 한 1년간 그러니까 방치를 했었죠. 연준이요.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1년 연말쯤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22년도 이제 그러니까는 초로 들어오면서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물가 인상으로 방향을 뒤늦게 잡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22년 직전인 21년 연말부터 좀 이렇게 이 공간의 제약도 있고 해가지고요. 21년 연말부터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1월 달 넘어서면서 12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7%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7%를 넘어서기 시작하는데 요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비스 물가요. 서비스 물가가 7% 중에서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2.13으로 나오잖아요. 2% 이상으로 이제 2%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요. 과거 인플레이션과 달리 이번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죠. 비경제적인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충격 그리고 22년 2월 말부터 2월 24일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충격으로 이제 생긴 하나의 인플레이션이다 이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공급 충격이죠. 공급 측면의 충격이죠. 수요가 아니라요. 공급 측면의 충격은 인플레가 더 그 수요 측면의 충격보다 더 악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적일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급의 교란으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악성적일 수밖에 없죠. 수요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다루기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하면은 통화 긴축으로 접근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다뤄지니까요. 근데 공급 측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측면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인플레가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부터 소위 내수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요. 2%를 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비스료 물가 상승률만 하더라도 2%가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뒤늦게 아뜨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소비자 물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랐었던 달이 작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중간표에 소개되어 있지만은 7월 달에 5월 달이네요. 작년 5월 달에 8.6%가 아니 제가 지금 이 빨간색을 잘못 제목으로 생각하고선 제가 건너뛰어서 그랬는데 작년 6월 달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빨간색으로요. 9.1%가 가장 그러니까 최고치였었습니다. 9.1%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9.1% 중에서 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너지 요인이 한 3.15였었습니다. 나머지 6%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서비스료였었어요. 서비스료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정점을 찍을 때는 3%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서비스료가 3%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연말 12월 달부터 서비스료가 4%대까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4%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해 4월 달까지니까 한 5개월을 한 4%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료가요. 소위 말해서 근원 물가들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공급 충격,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가가 올라간 충격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충격은 거의 경제 활동에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주요한 변수가 안 되고 있듯이요. 이제 그에 더 이상 영향을 안 미치고 있듯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가장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4월달치인데 4.9%입니다. 4.9%요. 4.9%인데 이 4.9%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요? 유가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0.45% 포인트를 끌어내렸어요. 0.45%를요. 그럼 작년 6월 달에 가장 높았을 때 9.1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은 4.9니까는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겁니까요? 4.2%포인트 차이 나는 거잖아요. 9.1에서 4.9를 빼게 되면 4.2잖아요. 4.2인데 유가는 작년 6월 달에는 3.15%를 그러니까는 9.1 중에 3.15%를 그러니까는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0.45가 됐고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요? 합치게 되게 되면은 3.6%를 그러니까는 유가가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9.1에서 3.6을 빼보세요. 9.1에서 3.6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5.5잖아요. 5.5. 그게 제가 맨 밑에 빨간색으로 쓰는 수치가 바로 그겁니다. 5.5입니다. 근데 서비스료가 한 4%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긴축 효과는 그러니까 한 1.5% 정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긴축의 효과는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향을 최대 미치고 있는 게 한 그 정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서비스료가 지금 4% 정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12월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요. 올라갈 때는 작년 여기도 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4월 달부터 목표치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빠르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지금 더디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5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한 4개월 정도 5.6, 5.6, 5.6, 5.5, 5.6, 5.5 하면서 5.5 안팎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잖아요. 사실상이요.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비스료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높은 서비스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수로 번졌다는 얘기입니다. 내수로 번졌는데 서비스료를 인하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아직 물론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금 시간 더 걸려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올렸잖아요. 지난 1년 이상 동안에요. 그런데 서비스료를 인하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거죠. 서비스료를 인하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서비스료를 인하하려면은 더 강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수거든요. 내수요.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죽여야 되는 거죠. 예?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가 굉장히 냉각돼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굉장히 냉각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경기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양립하기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인 겁니다. 고통스럽지만은 경기의 후퇴를 그러니까는 두 마리 물가도 안정하면서 경기도 그러니까는 냉각시키지 않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는 이제 우리가 PCE로 보게 되도록 마찬가지로 최근 한 5달 정도 보게 되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조만간에 금리 인하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9월 빠르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로 그러니까 전환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하반기 전에 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냉각된다면 모를까. 그리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다면은 금리를 그러니까는 왜 내려야 되는 거죠? 금리를 왜 내려야 되는 거냐고. 지금 물가가 전혀 안 잡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뭐죠? 물가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더 금리를 올릴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이게 미국의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은, 왜 자꾸만 지금 그러니까는,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상은 끝났다라든가,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게 하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를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이 소리에 쉽게 그러니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에 휘둘리게 되면은요. 인플레이션 못 잡고 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갈팡질팡하게 돼. 예? 연준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정부가 이 경기와 금융 불안을 핑계로 해가지고 물가 안정 포기할 것을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은근히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저는 거꾸로 해석하면 겁니다. 미국 경제가 이지머니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돈을 엄청 풀었고 제로금리로 지금 몇 년입니까?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라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5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는 이지머니로 그러니까 이지머니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말이 좋아 이지머니이지. 예? 몰핀이죠. 몰핀에 그러니까는 사실상 거의 중독이 된 거죠. 15년 정도 이렇게 됐으면요. 중독이 된 겁니다.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는 예? 체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나 주사 한 방 놔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체력이 더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동결을 하는 이유가 경기 탓? 성장률이 둔화된다? 아니면 금융이 불안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물가도 놓치고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예?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안정 목표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이제부터 한국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보니까 한국은행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은 맨 윗줄이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작년 2월 달부터요. 추이인데 7월 달에 6.3으로 정점을 찍었죠. 작년 7월 달에 6.3%로요. 그때 석유가 얼마를 끌어올렸냐면 한 1.6%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6.3에서 1.6% 끌어올렸는데 최근 4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3.7을 기록했죠. 3.7이요. 근데 석유가 마이너스 0.9를 그러니까 0.9를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작년 7월 달하고 올해 4월 달하고 유가에 그러니까는 유가가 물가에 미친 요인은 얼마입니까요? 작년 7월 달에 1.6에다가 올해 4월 달에 0.9 합하거든요. 2.5잖아요. 그럼 6.3에서 2.5를 빼면 얼마입니까요? 3.8이잖아요. 3.8이요. 4월 달에 3.7 거의 같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3.7까지 4%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은 지금 2월 달부터 금리를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네? 4.81 때부터요.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가가 지금 잡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물가가 내려온 거는 유가의 효과라 이겁니다. 석유 가격이요. 그러면 금리 인상 반면에 서비스료 봐보세요. 서비스료예요. 서비스료 지금 4월 달에 2.1%죠. 반올림에서요. 근데 작년에 한번 봐보세요. 언제부터 이게 2% 됐었는가?
6월 달부터 파란색으로 숫자 이렇게 표시해놨죠. 6월 달에 2.05, 올해 4월 달에 2.08. 그러니까 거의 2%가 변함없이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2%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3%포인트 끌어올렸지만은 서비스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 이겁니다. 서비스료에는 영향을 못 미쳤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유가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한 거예요. 유가 하락에 의해서만요. 근데 유가 하락은 금리 인상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유가 하락은요. 그렇죠? 즉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효과를 못 봤다. 뭐 100%못 봤다고 하면 너무 과장이고요. 사실상 거의 못 본 거죠.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수치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하고 일반 소비자 물가하고 차이가 바로 대표적인 게 유가 같은 거니까요. 유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는 마이너스로 이제 마이너스 국면까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할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를 끌어내리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물가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었던 유가가 이제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6월달 최고점을 찍고 올해 4월달 사이에 물가의 차이가 물가 하락을 가져온 것이 유가 하락에 의한 거라 이겁니다. 거의 100%가요. 예? 거의 100%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긴축에 의해 가지고는 물가 하락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겁니다. 거의 없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유가가 지금 보게 되면 작년도의 유가가 보게 되면 6월 달이 가장 그러니까는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74%래요. 녹색깔로 돼 있죠. 7월 달부터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7월 달부터 꺾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기저 효과로 지난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해 6월 달까지 지금 4월 달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4월 달이 작년에 1.5% 정도 였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0.9가 됐단 말이에요. 예? 마이너스 0.9가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거는 이제 그러니까 6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거고 6월달 거는 7월 초에 발표가 될 텐데 소비자 물가가요. 6월달 거까지는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지금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유가 지금 2월 달부터 마이너스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6월 달까지는 갈 거라 이거죠. 6월 달까지는요. 예? 그러면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유가에 의해서 이제 끌어내려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물가 하락폭이 그러니까 4월 달보다 최대한 0.5%포인트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6월 달 정도 되기도 한 3.2%까지 내려갈 겁니다. 3.2%까지 최대 내려갈 거예요. 하한선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끌어내리는 역할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가가 끌어내리는 효과는 적어지면서 서비스료가 안 잡히면은 3.2%는 하한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한선으로요. 그럼 3%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내리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게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즉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그러니까는 하락시키는 것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첫째, 그거고요. 둘째, 여전히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범위 바깥에서
바깥에서 이 형성이 되고 있고 당분간 그러니까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결국 물가 안정을 방치를 할 경우에 방치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서비스 물가가 지금 통제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가 하락에서 유가 기여분이 최대가 되는 게 6월 달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4분기가 되게 되면은 4분기가 되면 오히려 유가가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말에 오히려 이제 유가가 플러스로 다시 이제 반전할 수가 있어요. 유가 기여분이요. 즉 뭐냐면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서비스로가 통제가 안 되게 되면 서비스를 잡지 못하면은 물가는 3%대에서 2%로 끌어내리는 것은 거의 힘들어진다. 거의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예? 2%로 끌어내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 이내잖아요. 근데 3% 밑으로 끌어내리는 건 거의 힘들어진다. 이 얘기죠. 그럼 사실상 한국은행은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을 포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훗날에 물가 안정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사실상 통제에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가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는 가능한 그 평가가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하나 이제 우리 염두에 두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서비스의 물가의 기여분이 지난해 6월부터 2%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복 소비로 이제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코로나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그러는데 지금 보복 소비라고 한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소비가 그러면 실제로 어땠냐 보게 되면요. 작년 3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소비가 이게 보복 소비해가지고 과소비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서비스로가 그래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비스를 떨어뜨리려면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지금 무역이 지금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는 계속 적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를까지 줄이게 되게 되면은 그럼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다는 얘기죠. 뭘 마이너스 성장으로요. 즉 이거를 그러니까 서비스로가 그러니까는 2%대가 지속하는 걸 가지고 보복 소비 탓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뭘 자인하는 거냐면은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 물가 안정을 잡기 힘들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물가 안정을 잡기 힘들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동결을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요? 경기를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